아모림 인터뷰가 와. 와 좋지가 않아요. 딱 그냥 요약만 하면 내가 더 힘들다. 나도 힘들어요. 2025년 9월 15일 월요일입니다. 10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든볼 EPL 스타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소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존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철입니다. 네, A매치 주간이 끝나고 다시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왔습니다. 당군 형이랑 어제 그 맨더비 하면서도 그랬는데 A매치 주간이 우리 대표팀 경기를 볼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우리 대표팀 경기에 대한 그 여러분의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근데 그거랑 별개로 좀 심심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아스날이 보강을 잘했잖아요. 경기를 좀 빨리 보고 싶다. 아, 그쵸.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한참 막 그 아스날 축구 보는 거 좋아했을 때 빨리 경기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올해 좀 간만에 빨리 경기 보고 싶다. 빨리 마르티넬리 벤치에 있는 거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겠지만 저랑 주원이 형은 이제 아이콘 매치 잘 다녀왔고요. 형철이는 또 이제 경무에 시달리다가 중계 많이 하고 왔습니다. 네. 아이콘 매치 후기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인상적이었던 거 한두 가지 정도씩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근데 난 그런 느낌이던데. 그러니까 종윤이가 피레스라든지 다른 아스날 선수들 만났으니까 그 느낌이 어땠냐. 그 느낌을 더욱더 그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벵거 감독도 데이 원 때는 감독님들이 안 왔습니다. 진짜요? 데이 원 때는 감독님들이 안 왔고, 뭐 요거는 어제도 제가 라이브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무패 우승 멤버들이랑 그 감독님이랑 컨텐츠를 2개 찍었어요. 2개를 찍어서 그거는 아마 빠른 시일 내까진 모르겠지만 적정한 타이밍에 또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저희도 팔로우를 또 함께 했기 때문에 후기 같은 것들이 영상에 올라갈 거니까 그건 좀만 기다려 주시고. 그런 거 찍을 때 본인 캐릭터에 대해서 그 잘 설명했나요? 옆에 피터 형이 있었거든. 그래서 피터 형이 사실상 MC이자 통역사였습니다. 얘기를 좀 잘해줘가지고 뭐 그것도 일단 좋았고, 저는 그 앙리는 사실 작년에 우리가 한번 봤잖아요. 그 작년 아이콘 매치 때. 그래서 역시 앙리 막 그랬는데, 피레스는 이번에 참 그 제 입장에서도 원래 리벨이었다가 바뀐 거잖아. 근데 온 게 피레스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피레스를 진짜 어렸을 때부터 제일 좋아하는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그 아내랑도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중고등학교 때 그냥 열정적으로 좋아했던 걸로 보통 그냥 끝나기 마련인데, 참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직접 맞닥뜨려서 컨텐츠를 찍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기는구나. 참 그 세상상 오묘한 일이 많다. 그래서 감격스럽기도 했고, 그리고 그 두 번째 컨텐츠가 이제 영감님이랑 같이 한 건데 피레스 보는 거랑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와. 그래서 잠깐 좀 멈춰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끄러미 봤죠. 그렇습니다. 너무 신기했을 것 같아요, 진짜. 형은 누가 제일 형 그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던데, 리스 15장 깼을 때 우리 진짜 개찐텐 리액션이었대. 왜냐면 그럴만 했거든. 저 깜짝 놀랐어요. 그 팬넬이 갑자기 공을 뱉어내는 거야. 뽁하고. 맞아. 뭐지, 잘못 봤나? 저걸 다 뚫어낸다고? 왜냐면 리허설 할 때 다 해놓고, 제가 어쨌든 선수 출신이니까 그 위에서 볼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판넬 깨는 거 한 번씩 제가 해봤어요. 맞아요.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되게 뭐 후리면서 차지 않았지만 몇 장 깨지는 거 보고, 야 이거 쉽지 않다. 다는 당연히 뭐 못 뚫어내겠다라고 했는데, 리세가 그걸 해버리니까. 리세가 구자 처리. 네, 또 구자철의 그 순두부 트래핑. 순두부 트래핑까지. 이게 형도 그 리허설을 할 때 두 가지를 다 해봤거든요. 이렇게 클린으로 잡는 거 하다가 인사이드로 잡는 거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도 다 와 이거 어렵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선수들은 하겠지 정도였는데, 들어온 바람도 세고 이러니까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쉽지 않죠. 네. 근데 구자철 선수가 딱 바로 2회 만에 그냥 서서 잡는 게 아니고 그 상황 보고 볼 잡으면서 뒤로 물러났거든. 야, 그런 어떤 센스 보면서 그러니까.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저는 근데 그 사실 종윤이 얘기 들으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좀 감격스러운 그런 그 사람이 있을까? 근데 저는 없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무덤덤한 것 같아. 그러니까 선수들을 이제 지난해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보면서 되게 대단한 선수들이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와 약간 이런 그 좀 벅차오르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저는 그런 느낌을 되게 세게 받지는 않았거든요. 저 그거 한번 봤어요. 형이 진짜 벅차오르는 거 본 거. 강타 봤을 때. 아, 그랬죠. MBC 라디오 갔을 때 그때 강타 형이랑 라디오를 한번 초대돼서 했거든요. 그때 형 진짜 좋아했어. 역시 H.O.T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나 같은 놈은 안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사실 강타 얘기 있을 때 이제 방송을 같이 했잖아요. 별이 빛나는 밤에 당시에. 그래서 방송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그 강타에 대한 이야기, 제 H.O.T를 되게 좋아했으니까. 진짜 좋아했으니까. 형님 춤도 추지 않으세요? 춤까지는 못 추지. 춤은 못 추죠. 형은 현우 형이랑 신화 춤 춰. 신화였구나. 아니 현애가 신화 춤을 추는 졸라 거예요. 잘 춰. 현우 진짜 잘 맞아. 추죠. 현우 춤 동작이 좋아. 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강타 씨는 당연스럽게도 저 같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을 거 아니에요. H.O.T를 바라보고 자란 세대가 네. 수만 명, 수십만 명일 텐데.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을 때 당연히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나의 어떤 그 뭐랄까 감동을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서 이런 나 같은 놈이 많구나 하면서 좀 섭섭했거든요, 사실. 근데 나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여가라기보다 뭐 사실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뭐 그분이 잘못된 게 전혀 아니잖아. 아니지. 완전 이해하고. 그치? 그렇다고 되게 불친절하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되게 그 나이스하게 해주셨으니까. 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렇구나. 약간 원오브댐이 된 느낌. 들더라고. 근데도 이제 그때도 이제 뭐 강타 씨한테 선물 준 것도 대한민국 유니폼이었는데 그것도 다른 데 어떤 컨텐츠에서도 입고 맞아. 입어주시고 해가지고 그때 월드컵 때였으니까. 되게 기분도 좋고 하긴 했었는데 이제 뭐 그런 걸 보면서도 나는 이제 별로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세진 않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네. 이게 뭐 그건 것 같아요. 그만큼 좋아했다 좋아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런 걸 봤을 때 이렇게 보고 하는 분들도 있고 되게 크게 감정의 파동을 느끼는 분들도 맞아요. 있고 사람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저를 좋아해 주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치.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그럼. 근데 이제 저랑 같이 만나거나 우연찮게 만났을 때 그 많은 분들이 좋아요 막 이렇게 하면 그걸 못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사랑 못 느낀다는 게 아니고 형도 거기에 엄청나게 저기하진 않으니까 반대로 이렇게 됐을 때도 그냥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정말 나한테 뭐 열렬한 팬이다. 내가 이전에 지나가다가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네네네. 팬이다 그러면 그 정도인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감사하지 않다 이런 게 전혀 그게 아니고 스타일의 차이인 거예요. 에피소드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 그 다른 컨텐츠를 찍다가 형이랑 끝내고 나왔어. 근데 거기 어디 로비 같은 데였습니다. 로비였는데 그 어떤 여성 팬분이었어요. 첼시 유니폼을 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거기가 이제 그 호텔이었어. 선수들 묵고 있었던. 그랬는데 그러니까 형이 갑자기 거기 있을 거라고 예상을 못 하신 팬이니까 추매님 여기 묵으셨나요를 약간 묵으셨나요? 그래서 나 옆에서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맞아. 진짜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나는 듣기로 묵으셨다는 얘기를 이거 듣고서 저는 형 보고 묵었냐고 확실히 묵었냐고 그거 물어본 줄 알았다고. 묵으셨나요?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네라고 해야죠. 네. 이러면서 사진 찍으시려 했는데 되게 재밌는 분이구나. 나 진짜 너무 웃기다. 대박이다. 여성 축구 팬인데 이 정도면 우리 좋아하실 만한데. 개 웃겼네.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실지도 몰라. 그럴지도 모르지. 근데 진짜 너무 대박이었습니다. 진짜. 아니에요. 그래서 사진 찍으면서 묵으셨나요? 근데 어느 누구도 단 한 번도 나한테 묵으셨나요? 라고는 실제로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사진 찍으면서 묵으셨나요? 였나 보다 라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그러면 이제 내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되게 또 편하게 해도 다 받아줄 거 아니야. 그럼 거기 안에서 자연스럽게 농담도 하고 나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지. 아니야 형 요즘 많이 바뀌었어. 그래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처음에 약간 형 족밥처럼 옛날에 정영돈 스타일로 했었거든. 이렇게 해서 가면 그 정영돈 예전에 컨셉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었잖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가 요즘에는 형이 먼저 사진 찍을까요?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되게 이렇게 팬분들 맞닥뜨리면 그 좋아하세요. 그렇지. 먼저 왜냐면 하고 싶은데 조금 괜히 뻘쭘할 때 있잖아. 민폐되는 건 아니려나라는 생각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긴장이 되셔서. 형철이도 그런 경우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웬만하면 사진 찍자고 먼저 얘기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어떤 분이 라이브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형철이 형 뭐 어디서 봤는데 실물이 훨씬 더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너무하시네. 주말 중에 저기 동대문 사카에서 행사가 있어서 예. 많은 분들을 좀 만나 뵀는데 다들 그래도 실물이 낫다고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는데 형님들이 부정을 하셔서 제가 뭐라 말을 못하겠네요 그냥. 여튼 그렇습니다. 아이콘 매치 또 재밌게 했고 그리고 그 와중에 프리미어리그도 또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이따 가장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아이콘 매치 때문에 방한했었던 맨유 레전드 출신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맨더비를 봤다고 하는데 통탄을 금치 못할 경기가 나와서 퍼디난드가 X에 아마 글을 올렸을 거예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내용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뭐 퍼디, 루니, 슈바인슈타이거, 캐릭 이런 선수들이 다 있었는데 해버지. 해버 진짜 좋다. 근데 이런 경기를 보면 뭐 슈슈는 사실 맨유 와서 되게 좋았던 건 아니지만 맨유의 영광의 시대를 이끌었던 선수들 아니에요. 근데 어제 경기 보면 이거 답답하죠. 근데 여러분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미 아시고 계신 분들 많죠. 아모림 인터뷰가 와 좋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좀 쎄합니다. 네, 딱 그냥 요약만 하면 내가 더 힘들다. 약간 이 느낌이었어. 나도 힘들어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상황의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또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캐슬 대 울버햄튼인데 울버햄튼이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뉴캐슬은 승리를 했고 특히나 이 골이 너무 큰 이적료를 발생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됐던 볼테마데가 득점을 했습니다. 볼테마데가 헤더로 일단 득점을 성공을 했고 괜찮던데? 전 에디아우 너무 잘 만난 것 같아요. 이게 스타일 자체는 현대 축구 공격수에 굉장히 부합하는 선수인데 독일 대표팀만 가면 대표팀이 좀 부진한 게 제일 크긴 하겠지만 볼테마데도 나올 때 A매치 너무 못했거든요. 근데 에디아우는 워낙 선수 한 명을 정말 개조를 잘하죠. 제이콥 머피 이렇게 살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조엘링턴도 뭐 포지션 변경이나 이런 거 다 좋아졌잖아요. 중미로 내려서 아예 선수에게 새로운 날개를 달아줬듯이 약간 저는 볼테마데 스타일도 좀 뭔가 그간에 부족했던 2%의 아쉬움이나 아직 좀 뭔가 터지지 않은 뭔가 느낌 그거를 뭔가 에디아우가 잘 개조를 해서 완전 다듬어 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제 시작이지만 일단 골을 빠르게 넣어서 본인도 부담을 좀 덜었고 좋은 출발을 프리미어리그에서 알렸다. 그리고 감독이 에디하우다. 이거는 전 볼테마데한테 되게 기대가 되는 요소입니다. 근데 볼테마데 본인에게도 사실 이번에 이적의 이야기를 봤을 때 굉장히 부담이 됐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데뷔 전부터 골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좋은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뉴캐슬 팬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물론 이제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나오자마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약을 해준다면은 팀에 큰 도움이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볼테마데가 본인이 저지른 일은 아니지만 뭔가 본인이 뉴캐슬의 상처를 좀 보듬어줘야 되는 맞아.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괜히 이제 팬들도 조금 부진하면 이삭의 상처는 너가 해줘야지 마 이렇게 된단 말이야. 심지어 네 돈이 얼만데 심지어 위사가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어서 요한 헬스는 조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 그렇지. 이전에 왔지만 더더욱 이제 볼테마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담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좋더라고요. 골도 이제 깔끔하게 넣었고 물론 이제 울버햄튼이 최근에 많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더 많은 득점이 뉴캐슬에게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래도 뭐 승리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 볼테마데가 있다는 것은 빠르게 이삭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얻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에요. 활동폭이 되게 넓어요. 2m에 육박하는 선수가 이렇게 박스 주변까지 다 아우르는 선수 좀 신기해요. 그래서 그 스타일을 최대한 에디아우도 존중해주고 활용하면서 반스나 머피 같은 선수들이 이제 침투하는. 그래서 볼테마데에게 시너지를 동료들과 잘 낼 수 있게끔 전술을 잘 준비해 왔더라고요. 이 스타일이 막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활동폭이 너무 넓으니까. 그리고 헤더는 사실은 기대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는데 신장 대비 헤더가 되게 장점이라고 평가되지는 않는 이른바 약간 뮬리치형 공격수인데 근데 뭐 골도 헤더로 넣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뜻밖의 활약 헤더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전술적으로 이 선수를 팀 동료들을 잘 활용해주는 모습이 처음부터 나왔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활약은 좀 긍정적으로 전망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데뷔 전 데뷔골 넣은 독일 선수가 3명이래요. 균도안, 볼테마데, 그리고 클린스만. 이렇게. 네. 아, 클린스만 진짜 이런 기록에서 빠지질 않네요. 진짜. 클린스만은 진짜 그 우리한테 그 모욕감을 줘서 그렇지 선수로만 봤을 때는 뭐 흠잡을 데가 별로 없는 어마어마한 스트라이커였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 클린스만 그 볼 때마다 과거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이 선수의 과거가 어땠는지 성격이나 이런 걸 보면 어쨌든 과거에 기록이 있으니까 아, 왜 저런 기록을 갖고 있는지 알겠다 라는 어떤 그 생각이 들잖아요. 보면 이해가 됩니다. 클린스만 볼 때마다 기존세라. 항상 진짜. 우상으로. 멘탈이 좋으니까. 진정한 기존세야 이게. 왜냐하면 스트라이커는 그 교과서적인 어떤 그 얘기가 있어요. 스트라이커는 과거의 실수를 빨리 잊어라. 그래 없어져야 돼. 지금 네가 1대1 찬스 놓친 거 잊어라. 넌 다음 찬스만 생각하면 된다. 라는 건데 클린스만이 딱 어울립니다. 맞아. 정말. 내가 예전에 뭘 했든 그냥 그 웃는 표정 있잖아요. 마치 그 전에 1대1 찬스 놓치고 PK 놓치고 해도 내가 놓친 게 아닌데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 누가 골대 옮겨놓은 건데? 이런 느낌이 나면서 네. 남은 20분을 준비할 수 있는 선수 같아요. 클린스만은. 그러니까 계속 골을 넣는 거야. 정말. 근데 그게 이제 감독으로 이어지니까 돌아버리는 거지 사람들은. 그거는 감독은 지도자는 계속 그 누적을 시키면서 반성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죠. 이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선수로서는 스트라이커로서는 본인이 감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멘탈적으로는 너무 좋은 거야. 너무 클린한 거야. 그렇지. 그래서 클린스만인가? 클린했어. 클린스만. 멘탈적으로 항상 예전에 있었던 일을 클린하게 없어버리죠. 네. 굉장히 클린하게 있고 새로운 걸 준비하다 보니까 딴 사람들은 이제 미치고 팔짝 뛰는 거지. 돌아버리지. 근데 괜찮아 선수 때는 골만 넣으면 돼. 그래. 근데 지금은 모든 걸 아우렀을 때는 안 되죠. 미치고 팔짝 뛰는 거지 주위 사람들이. 그래서 볼테마데는 클린스만의 공격수적 멘탈만 배우면 된다. 그러면 이제 또 이삭의 아픔을 지울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번 주에 뉴캐슬 대 바르셀로나 경기가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예, 챔피언스리그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기회가 되면 또 정민이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 볼테마데에 대한 평가를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자, 우리가 이 뜨거운 이슈가 식기 전에 맨더비를 먼저 봅시다. 네. 3대0. 맨시티는 완승이었고요. 맨유는 완패였습니다. 좋은 얘기 먼저 하도록 하죠. 맨시티는 여러 가지로 얻어가는 게 많았습니다. 일단 안 좋은 분위기를 타파했고 돈나룸마 왜 본인이 돈나룸마인지 보여줬고 홀란 멀티골에다가 로드리 포든 폼을 올리기 시작한 느낌으로 보이고 포드는 특히 잘했죠. 좋았고요. 이러면 후사노프 대단히 오른쪽에서 좋았고 오른쪽 풀백 뭐 누네스 니코루이스에게 그 걱정했던 거 네. 후사노프가 앞으로 좀 대안이 될 것 같은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맨시티는 분위기를 진짜 많이 반전시키고 다음 라운드 하필 아스날전인데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가가지고 어쨌든 대단히 좋았다. 네. 일단은 어느 정도 맨체스터 시티도 펩 가르디올라가 이전 경기에서의 피드백을 좀 하려는 느낌을 많이 주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이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다준 결정적인 포인트가 뭐였나를 봤을 때 전 오라일리와 도쿠의 왼쪽 시너지라고 봤어요. 오라일리와 도쿠. 네, 이 맨유는 지금 파울법이 많이 알려져 있는 팀인데 3선이 약점일 수밖에 없어요. 일단 보강도 안 됐고 5-4-1인데 수비할 때 중앙 미드필더 2명, 게다가 그 2명 중에 1명도 공민 브루노 페르난데스다 보니까 수비 커버를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과부하를 일으키면 맨유는 수비할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원래였으면 윙 자원들을 항상 넓게만 썼어요 맨시티가. 그래서 도쿠 넓게, 저기 오른쪽에 그 베르나르도 실바 넓게, 그래서 상대 윙백이랑 1대1. 근데 너무 이게 단조롭다 보니까 정말 윙은 드리블만 하고 중앙 들어오는 선수는 중앙에서 그냥 자리만 잡고 있네. 맨시티 팬들도 전술에 대한 불만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라일리가 도쿠랑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오라일리가 딱 넓게 갈 때는 도쿠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도쿠가 이렇게 중앙이랑 반대편까지 들어와서 드리블을 치는 게 저는 그게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좀 더 도쿠를 다채롭게 다양하게 쓰려고 했고 그러면서 그 드리블러의 영향력이 측면이 아닌 중앙으로도 들어올 수 있고 그거에 있어서는 오라일리의 공격 지원이 굉장히 많이 이바지를 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공격진이랑 풀백 활용을 잘했다. 그래서 후사노프, 오라일리, 거기서 나왔던 도쿠의 아주 대단한 플레이
도쿠가 골에 꽤 많이 가려했거든요. 맞아요. 전 도쿠가 진짜 중요한 활약을 했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도쿠는 뭐 진짜 그 표범 같은 되는 날에는 이 탄력과 야생성을 막기가 힘든 선수인데 어제 대단했고 형이 봤을 때 어제 제일 맨시티에서 눈에 띄었던 선수 저는 뭐 도크하고 필포든. 포든이 진짜 좋았죠. 홀란드의 득점력도 뭐 득점력이지만 그 필포든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했을 때 한 맨시티의 전력이 그냥 배가 되는 게 아니고 뭐 서너 배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한 단계 위에서 뭐 필포든이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해주면 덩달아서 다른 선수들이 살아나는구나라는 걸 바로 볼 수 있는 경기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포든이 참 중요한 선수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뭐 더 좋은 선수를 얘기하라면 전 돈나룸마. 네, 왜냐하면 이제 골이라는 게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은 팀이라도 골 한 골만 넣게 된다면은 와 하고 살아나면서 그 실점한 팀 입장에서는 몇 분간은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시달리죠 좀. 네, 그러면 시달리면서 다시 뭐 실점하고 경기를 또 그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약팀이라도 좋은 찬스는 한두 개 잡아낼 수 있어요. 근데 맨유가 어제 그랬어요. 한두 개는 좋은 슈팅도 있었기 때문에. 은배 묶고 이런 거. 그때마다 돈나루마가 그 어려운 슈팅들을 막아내는 걸 보고 아 이러면은 맨시티가 중요한 경기에서 승점을 좀 드랍할 수 있는 경우가 좀 덜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네. 특이하게 그 돈나루마 쪽으로 공이 가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에데르사우루스 혹은 뭐 이제 몇 경기 나왔었던 트래포드 이런 선수였다면 짱을 최대한 본 다음에 어떻게 공을 가장 중앙을 가로질러서 잘 보낼까를 생각을 했을 텐데 보니까 돈나루마 빵빵 차는 거야 그냥. 그래서 야 펩 축구에 또 이런 키퍼는 간만이다 하는 생각이 있는 와중에 선방 세이브 하다가 그리고 돈나루마 나중에 보니까 그 맨유 원정석에다가 세레모니하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그 빠르게 적응하는 법을 본인이 알고 온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맨시티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영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인터뷰를 봤을 때도 포든도 이 그런 팬들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알고 있다. 내 원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도 좀 이제 멘탈을 올린 것 같고. 아 근데 이런 앞으로 안 봐야 될 텐데. 안 보면 좋은데 이게 또 신경이 계속 또 안 쓰이는 건 아니고 뭐 이해는 하고. 그래도 이번에 잘했으니까 올려야지. 근데 이게 이제 멘탈적으로 약한 선수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런 걸 신경 쓰는 선수는 저는 의도적으로 안 보는 게 나도 안 보는 게 좋다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저 어떤 그 방송을 하다 보면 아 오늘 방송 좀 잘 되지 않았나?라고 하면서 또 그러면 찾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저도 제 걸 검색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좋은 말이든 싫은 말이든 어떤 그런 비판 같은 거는 당연히 들어서 발전하면 되는데 사실 웹이라는 게 좀 허무맹랑한 얘기들을 이제 그런 글들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면 사람인지라 영향을 받아. 나가 완전히. 그냥 놔둔 되니까 내가 나를 잃어버리더라고. 그래. 이거 내 맛도 이 맛도 아닌 그렇게 돼. 내가 나를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안 보는데. 지금은 형을 찾았나요? 모르겠습니다. 언제 잃어버린 거야? 저는 저를 잃어버리는 게 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뭔가를 방송을 하려고 하고 하다 보고 뭐 사람들 입맛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는 영화 중에 나를 찾아줘라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 잃어버린 거면 다행이죠. 버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 저를 버리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는 이해할 수 있죠. 우리 대표팀도 빨리 본인을 좀 찾아야 될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포든 같은 경우에는 그 만약 본인이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면 정말 좀 멀리 한 몇 주만 안 봐도 그래. 좀 클린해지거든요. 진짜. 멘탈이. 네, 그래서 그걸 좀 그렇게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마 돈나룸마의 킥도 어느 정도 이제 올 시즌에 펩 가르디올라가 의도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빠른 전환. 네. 이번 시즌 지금 많은 스탯 사이트들에서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아직 뭐 극초반이긴 합니다만 롱볼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뭐 지금 펩도 또 다른 펩 레이더스 코치랑 같이 되도록이면 다이렉트한 연결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좀 많아 보이는데 돈나룸마의 킥도 그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네. 근데 대신에 후방 빌드업은 물론 뭐 롱볼을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빌드업이라는 게 아예 생략되는 건 아니잖아요. 짧은 패스를 주고받는 장면들도 있는데
거기서 대인 압박 받을 때는 맨시티가 아직 조금 어려워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티 팬분들도 좀 후방에서 볼 돌릴 때는 아직 불안하다. 로드리가 일단 잘 뛰고 있는 거는 너무 긍정적이고 다행이지만 사실 로드리도 전반기는 전 좀 길게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죠. 그렇게 보면 누군가한테는 로드리 치고는 좀 완전한 폼은 아니구나 라고 이 경기 느끼셨을 수도 있다고 보고 저도 그런 게 좀 보였다고 봐요. 네. 근데 그래도 그런 후방 빌드업의 불안함을 오히려 이런 다이렉트 패스를 좀 잘 활용하면서 일단은 전반기 결과를 위해서 위기를 좀 잘 감추고 빠른 전환의 특징을 좀 잘 살리는 게 맨시티한테는 중요하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사노프가 리코 루이스 내지 마테우스 누네스의 좀 불만족스러운 퍼포먼스를 굉장히 많이 좀 지워버리면서 우리가 후사노프의 그 데뷔전을 봤잖아요. 그 호러쇼를 첼시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그 사이에 표정이나 이런 게 우리가 그걸 보고 다 알아볼 수는 없지만 좀 더 강인해진 느낌도 들고 맞아요. 많이 훨씬 풀렸어요. 더. 네. 그리고 이제 데인마크를 했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치. 설사 뚫릴지언정 수비를 제대로 하고 뚫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맞아. 어설프게 뭐 공간 내주고 어설프게 거리 주다가 이제 뚫리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수비를 하는 모습. 설사 옐로 카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터프하게 밀어붙이는 모습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모습에서는 후사노프가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 그 우리가 나폴리 바이언에서 김민재 볼 때 그 수비할 때마다 쫄리면서 열광적인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우즈벡 국적의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그것도 맨체스터 시티에 가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마 거기 진짜 난리도 아닐 걸 진짜 그렇죠. 모르긴 몰라도 국민적인 영웅일 겁니다. 예, 네. 엄청난 그 스타가 탄생을 한 거니까 네. 기대했던 우즈벡 국민들이 아마 이 경기 불안함을 갖고 있었던 분들도 좀 풀리지 않았을까 우즈벡을 장모님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바깔고 뭐 이런 거. 후사노프를 보면 장모님이 되고 싶은 나라. 어허 예예예 네. 인정입니다. 좋아 애가 좋아졌어. 잘하고 있습니다. 수염 잘 기른 것 같아. 다게스탄 스타일로 해가지고 강렬해 보여요. 네. 자 이제 좋은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유 얘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아모림 인터뷰를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맨유에서 있을 수 없는 성적이다. 하지만 난 변화를 주지 않겠다. 그게 약간 조금 의도적인 짤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은 누군가가 더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순성가를 주작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옛날에 그 한참 나는 가수다가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있을 때 그 가왕 용필이 형님이 윤민수 씨에게 힘을 조금 빼는 게 어떠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윤민수 씨가 인터뷰에서 조용필 선배의 그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난 나의 기조를 유지하겠다. 근데 중간에 아마 그게 뭐가 좀 약간 주작성 짤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저 이거 보고 나서 갑자기 그 짤방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아직은 좀 더 맞아야 되나? 축구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바뀌고 싶기 전까지 내 철학대로 간다. 이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감독을 바꿔야 된다. 근데 이 얘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뭐 감독이라는 게 본인의 철학대로 가는 거긴 하지만 근데 이 정도면 본인이 그 철학을 바꾸고 이런 걸 떠나서 이기기 위한 것이 철학이기도 한데 유연함이 이 정도로 없어서는 진짜 아르테타도 고집 센 편인데 전 아무림에 비하니까 테타는 진짜 비할 것도 아닙니다. 축구 감독이지 3-4-3 감독이 아니잖아요. 예. 백스리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터뷰는 좀 많이 아쉽죠 사실. 그리고 그 와중에 외대고를 라이스 수비맨들 상대로 우리가 더 좋았다. 이런 그 팬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를 이전 경기 얘기를 하면서 그 경기 결과적으로 맨유가 졌습니다. 홈에서 졌죠. 이겼으면 말을 안 하는데 지금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모든 걸 바치겠다. 그 외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없다. 내가 팬들보다 더 괴롭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좀 같은 게 이게 1승했어요. 모든 경기 다 포함해서 상대로. 그것도 벌리 상대로. 그것도 97분에 골 들어가서 7분인가 아무튼.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인터뷰를 해버리면 만약에 조금씩 비비다가 그러면서 승점을 어느 정도 좀 벌어놓다가 이제 맨더비에서 졌어. 그러면 그래 철학대로 가야지. 뭐 한번 졌다고 맨시티인데. 한번 졌다고 해가지고 뭐 기죽으면 안 돼. 하던 대로 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팬들은. 근데 벌리 상대로 겨우겨우 1승 해놓고 이런 식으로 인터뷰하면 팬들은 마탱이 가죠. 네, 미치죠. 근데 거꾸로 이 정도 인터뷰가 나왔다. 저는 약간 느낌이 옵니다. 갈 때가 됐구나. 이게 본인 맛 가서 전형적으로 경질 내지는 이런 그림으로 갈 때 이런 인터뷰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인터뷰를 꽤 잘하던 감독들도 이런 궁지에 몰리면 헛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지경에 이른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아마 주위에서 이런 얘기도 계속 할지도 모릅니다.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이제 이 아무리면 에이전트라면 너보다 성적 안 좋은 감독도 많다. 근데 너 인터뷰할 때 약한 모습 보이지 마라. 그리고 인터뷰할 때 괜히 뭐 책임을 지겠다, 사임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 그러지. 너는 그냥 너만의 길을 가야 된다. 설사 경질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돈까지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안 되지. 않냐. 뭐 위약금이나 현실적으로 뭐 이런 거 주위에서 아마 내가 봤을 때 그런 멘탈을 잡아주지 않을까. 아니 뭐 우리가 뭐 아무림의 편을 들 필요는 없지만 형 얘기한 대로 내가 아무림의 친구가 아무림의 가족이고 근처 사람이야. 그러면 그렇게 위로해 주겠죠. 야, 이 새끼야, 야 나가 이 개새끼야 이러진 않겠지. 지인이면 너 그래도 강인해져야 된다. 네 철학대로 일단은 밀고 가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뭐 그래요. 네, 저는 맨유가 몰라요. 이네오스가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고 랩클리프가 어제 랩클리프 보고 있었는데. 전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정도 되면은 분명히 선수들 사이에서 말이 나올 거고 동요가 있을 겁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나올 거고 여기서 이제 파가 갈린다라는 느낌보다 감독에 대한 신뢰를 잃을 그치.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트레이닝을 하면서 이게 맞나? 감독이 이제 주구장창 이제 똑같은 설명을 할 거 아니야. 앞에서 뭐 이제 경기 준비할 때 그러면 계속 들으면서 이제 선수들은 딴 생각하겠죠.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그런 어떤 그 시간들 있잖아요. 전설적인 설명을 하거나 경기를 준비하는 시간이 아무 소용이 무의미해지. 없어지거든요. 형이 브루노 페르난데스야. 근데 앞에서 이렇게 하면서 야, 자 오늘도 백스리다. 브루노 알지? 중미로 내려와. 그럼 속으로 무슨 생각하겠어? 그냥 멍하니 있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전 담배 하나 피면서 야 도루고 일로 와봐. 아까 들었냐 그거? 개복간 소리 하고 들어. 야, 넌 담배 피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이랬겠죠. 그래. 이게 있던 신뢰도 없어져. 이러면. 훈련도 그러면 살짝 거의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얼마나 좀 지루할까. 이거 저는 손 대야 되는 지금 이제는 더 이거 다음 라운드 첼시예요. 물론 첼시도 이번 라운드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지만 어렵다고 봅니다. 네. 말할 게 없어요. 왜냐면 다 못했거든요. 다 안 됐기 때문에 누구 하나를 얘기할 수가 없어. 뭔가 개선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전혀 없어요. 개선점 하나요. 감독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지금 이제 그 구단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만약에 첼시까지 끌고 간다고 쳐. 왜냐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뭐 어떤 감독이나 뭐 감독 대행이나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 첼시전을 이겨.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애매해. 그냥 그래도 우리는 뭐 자른다. 그렇지. 뭐 새로운 감독 대행 뭐 둔다. 이런 그 판단이 들었으면 설사 첼시전을 이긴다고 하더라도 결단을 내려야 된다. 라는 거거든요. 명확하게 가야 돼. 그러면 첼시전 만약에 진다 그러면은 뭐 더 뒤가 없는 거고. 저는 글쎄요. 래드클리프와 이네오스가 결과론적으로 잘못됐다고 보는 건 두 번의 타이밍을 놓친 거라고 보는데 총 3번의 실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1번 테나를 유임시켰던 거. 2번 아모림을 데려온 거. 왜냐하면 저는 아모림이 나쁜 감독이라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이런 컨셉들과 대화를 통해서 유연성이 없는 감독이다 정도는 파악을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과론적으로.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3번 이번에도 아모림을 또 유임시킨 거. 저는 토트넘이 잘한 건 우승을 시켰지만 포스텍을 내보내고 토마스 프랭크를 데려온 게 이번에 토트넘이 잘한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트로피 등 감독 내보내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물론 성적이 너무 갔기 때문에 명분이 있었던 것도 맞지만. 근데 유로파를 실패하면서 저는 아모림을 자를 명분이 생겼다고 봐요. 그러면 이때 서로 안녕 빠이빠이 하고 새로운 감독을 물색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이것도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다른 것도 이제 구단의 변화를 주면서 지난해 사실 맨유가 뭐 선수뿐만 아니라 감독, 코칭 스태프를 제외하고 다른 어떤 직원들까지 뭐 그 회사 분위기를 좀 바꾸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새롭게 데려온 감독을 좀 과감하게 뭔가 좀 처리한다라는 것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어려웠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저도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니까 하는 얘기죠. 저는 잘못됐다 생각 안 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아모림까지 자를 생각까지는 못했을 수도 있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지금 뒤돌아봤을 때 성적 봤을 때는 이거 과감한 선택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 워낙 젊은 감독이고 그치. 굉장히 오랫동안 미래를 맡기려고 데리고 온 감독이고 또 이 감독에 대해서 영입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심사숙고했을 거예요. 했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참 그렇게 자르기에는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떨어져 있는 상황에 뒤돌아보고 멀리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결과론적인 실수가 3번이었다면 이번에 또 어중뛰게 끌고 가면 저는 글쎄요 변화와 어떤 변혁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 심지어 감독 선임이 늦어지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무림이 부진한 동안에도 구단이 플랜 B 준비를 안 했구나. 감독에 대한 지금 어느 정도 누구 후보군을 미리를 해놨다고 생각이 들면 빠르게 지금 감독 변경을 할 텐데 만약에 감독 변경이 늦어지고 아무림이 계속 결과 못 내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결국 구단에게 욕이 더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너네 감독 후보군 안 찾아보고 뭐 하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팀 분위기도 더 가라앉고 새 수뇌부에 대한 어떤 판단도 신뢰도 더 떨어지게 되고 그런 악순환이 좀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 이 맨유라는 구단의 매력이 너무나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도 해봅니다. 아스날 아르테타 처음에 왔을 때 경질 여론이 있긴 했었잖아요. 좀 있었죠. 너무 안 좋으니까. 근데 그 성적도 너무 안 좋은 게 아니었대 맨유에 비하면. 실제로 아스날 팬들이 그 얘기해요. 별명 141사거든. 14경기 14등이었나? 근데 지금 31경기 31점인가야? 와. 31, 뭐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성적이에요. 승률도 30% 초중반인가 20% 후반인가. 그 테나에 비할 것도 아닙니다. 테나를 옹호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의 지금 근자 한 3, 40년 동안의 최악의 감독입니다. 그래서 뭐 다들 그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퍼거슨 감독 이후로는 최악이다. 네. 근데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결과가 일단 모예스도 이 정도는 아니었고요. 네. 랑닉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다른 감독들은 이제 안티 풋볼이라고 들을지언정 전술이 어쨌든 승점을 챙기면서 그래. 팀을 안정화시켰거든요. 근데 이 감독이 과연 위기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전에 있었던 감독도 멤버를 보면 포르투갈 리그에서 보면 어느 정도 비빌 수 있는 그런 이제 팀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큰 아주 큰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봤을 때 그걸 볼 수 있는 그 시간은 없긴 했었잖아. 그쵸. 없었죠. 없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이 감독의 위기 관리 능력이 지금 엉망진창이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죠. 테나는 심지어 첫 시즌 때 그래도 카라바오컵 들면서 그래. 분위기도 올리고 자기 축구 보여줬어요. 맞아요. 첫 시즌은 그랬어요. 뭐 갑자기 망가지긴 했지만 그래서 맨유는 저는 빠른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더 안 좋아질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조금은 당장은 많이 암울한 맨유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아스날 대 노팅엄 3대0 승리고 포스텍의 데뷔전이었습니다. 인상적이진 않았고 근데 이제 뭐 들어온 감독이기 때문에 뭔가 하긴 쉽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얘기했었던 게 누누는 굉장히 실리로 추구하는 감독이고 포스텍은 아주 그냥 앞쪽으로 힘을 주는 감독인데 이래서 이도저도 아닌 그런 경기가 나왔다. 참 묘하게도 누누 마지막 경기였던 웨스트햄전도 0대3 패배였는데 이번엔 아스날전도 0대3 패배. 네. 최근 일단 두 경기 6실점이고요. 일단 초반의 결과만 봤을 때는 지난 시즌과 노팅엄도 좀 다르죠. 안 좋은 패배들이 좀 연이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인터뷰에서는 혼란스러웠던 한 주고 선수들도 힘들었을 것이고 스타일을 입히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봤을 때 누누의 실리 축구를 빠르게 머리에서 씻어버리고 본인의 노빠꾸 축구를 주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시간을 좀 두고 노팅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아스날은 대단히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부상자가 엄청 많아요. 살리바 부상, 사카 부상, 카이 부상, 대단히 많은 부상에다가 이 경기에서 외대고르도 빠르게 부상을 당하면서 어깨 진짜 주축 라인이 대부분 빠졌는데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의 아스날의 컨셉은 뎁스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에제, 마두에케 그리고 모스케라 이런 선수들 완일이 어린 선수를 키운 거 다 빛을 발하면서 저는 뭐 이 경기를 보고 그래 이 맛에 돈 쓴다. 그냥 비싼 선수가 골을 넣는다가 아니라
부상을 이렇게 당해도 버틸만 하구나라는 걸 좀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간의 부족함을 채운 거죠. 네. 가장 아쉬웠던 거거든요. 리그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백업들이 준비되지 않았던 것. 이게 아스날에게는 가장 리그에서 위기를 네. 일으켰던 요인 중 하나인데 멤버가 지금 너무 잘 갖춰졌어요. 포지션별로 갖고 있는 뎁스는 사실 아스날이 진짜 완전하다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너무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수비 맨디 뭐 좋았고요. 그 다음에 에제 100%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그냥 좋지 않은 정도의 에제라고 봅니다. 더 좋아질 거라고 보이고 마두에케 저는 영입됐을 때도 괜찮았거든요. 가격 너무 비싸다? 이 정도면 잉글랜드 이 정도 자원이면 원래 그 가격 하니까 괜찮았고 요케레스 중하위권 팀 상대로 이렇게 골 넣어주면 문제없고 골대 맞춘 거 생각하면 좋고요. 모스케라 사실 발렌시아 팬들이 막통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마갈령 옆에 있으니까 좋아요. 잘하던데요. 잘해요. 침착하고. 그리고 여러분 라이스가 이 경기에서 선발이 아니었습니다. 휴식을 라이스한테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아스날 스쿼드는 굉장히 두꺼워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형이 예전에 마두에케가 킥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두에케 잘해주고 있습니다. 마두에케가 이 정도 역할만 해준다면 전 충분하다고 봅니다. 좋아요. 사카가 돌아왔을 때 분명히 이제 라이스처럼 네. 사카도 휴식을 받는 경기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선수단도 이제 선발에 대한 욕심이 다 있겠지만 계속 시즌을 치르면서 왜 휴식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사카도 지금 부상이 잦거든요. 오랫동안 이탈하는 경우가 매 시즌마다 나오고 있기 잦아졌어. 때문에 딱 지난 시즌부터.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선수단도 이해를 할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선수들도 출전 시간을 보장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팀이 하나로 좀 뭉치는 그런 상황을 아르테타가 똑똑하게 잘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물론 이 와중에 또 욕심이 과한 선수들은 뭐 어느 피가 뜨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뉴스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스날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감독이 바뀐 불안정한 팀을 상대로 이제 이 정도의 승리를 거둔 아스날은 굉장히 소중하다, 굉장히 기쁘다, 당연스럽게 이제 획득해야 되는 승점 3점인데 그렇기에 그런 내용과 결과가 나왔기에 이번 라운드가 참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얘기가 안 나와서 그렇지 칼라피오리 안 다치고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 다치라는 게 아닙니다. 칼라피오리가 만약에 부득이하게 빠져 인카피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스쿼드가 두꺼워졌다. 여기에 저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현대 축구는 체력 싸움이라고 봐요. 네. 시즌 전체로 보면 특히 후반기 때 체력이 잘 세이브된 팀이 좋은 성적을 낼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는데 아스날이 그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가질만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르테타가 마두에케랑 에제한테 그 마두에케 인터뷰를 보면 좀 자율성을 많이 주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충분히 좋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요케레스가 항상 이제 좀 사람들이 스코프를 쬐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인데 지금 4경기 3골입니다. 괜찮습니다. 네. 이제 스코프 안 쬐죠. 이 정도로 골 넣어주면 네. 그리고 저는 빅6랑 경기할 때 요케레스 골 못 넣어도 돼요. 그냥 중하위권에 이렇게 따박따박 박아 넣으면서 한 15골 20골 넣어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저도 요케레스는 진짜 잡아야 되는 팀 상대로의 득점 기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대0인데 불안해서 있을 때 그냥 추가골 넣는 게 사실 굳이 따지자면 결승골도 아니고 이게 약간 평가 절하될 수도 있는 득점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그러다가 먹혀서 무승부되는 거에서 확실하게 킬더 게임 할 수 있는 골 넣어주면 요케레스가 그 정도만 해도 저는 이 선수 역할 다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모든 리그를 봤을 때 모든 리그의 스트라이커들은 이제 한 번 더 체크해야 될 때 영입하거나 그 선수를 평가할 때 골에 대한 순도거든요. 맞아. 스치질 안 하나 봐야 돼. 이 골이 승점으로 얼마나 환산이 됐느냐. 2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 3대0, 4대0 골 만들어낸 거. 뭐 약체팀인데 누가 팀 5대0으로 이겼는데 헤트트릭 한 거. 뭐 이런 것들을 보고 흥분해가지고 이 새끼 들어오면 무조건 골 많이 넣겠구나 라고 했는데 강팀하고 있을 땐 조용해지고. 잘 봐야 돼. 근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괜히 좀 돈값 못하는 그런 스트라이커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프리미어리그를 봤을 때 그런 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 경기 빡빡하기 때문에 설사 이제 뭐 팀이 이기고 있었을 때 추가골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승점으로 환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결승골로 환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골들이 팀에게 편안함을 주고 맞아요.
남은 시간 동안 무리하지 않는 플레이를 이제 하게 만드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평가들도 이제 들어가야 된다. 리그 안에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스날 팬들은 굉장히 좀 왜냐면 아이콘 매치에 옛날 아스날 레전드들이 많이 와서 아스날 팬들이 좀 이번 주 흥분해 있었어요. 약간 주인공 같았어요 네. 아스날이. 근데 그 와중에 경기도 완벽하게 승리를 했기 때문에 뭐 더할 나위 없는 한 주가 아니었나. 이제 챔스 주간으로 가고 다음 주가 폼이 올라온 맨시티랑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 경기가 좀 중요하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여기도 약간 조금 분위기가 애매한 팀이 바로 첼시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중대라가 불리는 팀이 두 팀이 있습니다. 아스날 이중대 풀럼. 이게 그냥 한국에서만 부르는 별명이죠. 근데 왜냐면 그만큼 아스날 출신 선수들이 많아요. 이워비, 스미스로우 뭐 등등. 레노, 네, 레노. 뭐 그쵸. 이런 선수가 많은데 또 아스날 레전드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첼시 레전드 브로야 주원이 형 코멘트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첼시 팬들 기억하세요. 네. 브로야. 와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예. 첼시 레전드 브루야. 자, 근데 어쨌든 네. 풀럼이 그렇다면 리버풀 이중대라고 불리는 팀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팀이 브랜트포드입니다. 약간 좀 리버풀 선수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조던 앤더슨도 네. 또 이번에 또 좋은 활약을 했었고. 맞아요. 사실 이전에 이제 이 사우스햄튼과 선수 교류가 좀 많았었는데. 많았죠. 예, 뭐 이거는 뭐 리버풀이 영입한 경우가 네. 많긴 했지만 브랜트포드도 조던 핸더슨 있으니까 그 리버풀 레전드라는 얘기가 안 나오네요. 거기 그분은 진짜 레전드. 진짜 레전드긴 한 거죠. 봐봐 이거 봐. 진짜 레전드한테 레전드라는 얘기가 안 나오고 무슨 웰백 아스날 레전드 뭐 이런 브로야 첼시 레전드. 당신한테 레전드가 뭡니까 도대체? 이준에게 레전드란? 자 보세요. 우리가 삶을 살다가 레전드라는 단어를 우리가 유행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굉장히 정말 엉뚱한 장면을 봤어요.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레전드네. 아시겠죠? 네. 굳이 레전드라는 네. 뜻은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굳이 따지면 이제 주원이 형 기준의 레전드는 저 파비오 까르발료가 리버풀 레전드가 이런 느낌? 차라리 네. 예, 핸더슨보다는 그런 네. 느낌으로 봤을 때 또 하나의 레전드가 있죠. 코레일 레전드 이주원. 봐봐요. 저 자체가 레전드입니다. 네. 예. 근데 코레일 아웃풋으로 따지면 형도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긴 해. 그게 선수로 풀린 거랑 별개로 출신으로 본다면. 그리고 코레일을 알렸어요. 그래.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슈팅스타에서 맞아. 코레일과 이제 맞붙는 회차가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선수 생활할 때 그 선배로 있었던 대선배였던 그 감독님이 네. 그 형이 감독으로 있어가지고 막 인사도 나누고 막 토크 좀 하는데 때리고. 네, 그런 장면도 있으니까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3화까지 업로드가 됐죠. 네, 쿠팡 맞습니다. 플레이에서 보실 수가 네.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브랜트포드가 첼시랑 경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켈러허도 있잖아. 네. 그리고 아까 파비오 까르발리도 있고 그러면서 이들이 맹활약을 하면서 첼시가 승점을 1점밖에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롱스로인이 미쳤습니다. 네. 브랜포드의 세트피스는 뭐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있는 동안에 그리고 프랭크가 가면서 지금 토트넘도 세트피스가 살아났거든요. 그런 거 보면 뭐 프랭크의 영향력도 있지만 브랜포드에도 이 세트피스가 프랭크가 떠나고도 여전히 중심을 이루고 잘 해주고 있는 중심 인물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브랜트포드의 세피스 코치가 감독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더 바로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키스 앤드류스라는 예, 인물입니다. 예, 예. 바로 감독이 지금 됐는데 어. 이번에도 롱스로인을 활용해서 첼시가 고전을 했을 때 그대로 그 파이법을 공략해서 경기에서 효율을 제대로 챙기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고 카요데와 샤데 두 선수의 스로인 공격이 특히 매우 인상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죠. 지금 브랜트포드가 지난 시즌부터 롱스로인으로 7골 이런데 좀 특장점이 있는 그런 느낌이고 조던 앤더슨, 까르발류, 만덴베르, 켈러 이렇게 리버풀 출신 선수들도 좋은 활약을 하면서 무승부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 이제 버저비터가 들어가면서 첼시 팬들이 좀 이런 느낌인데 자 브랜트포드는 그렇다 칩시다. 첼시가 이번 시즌 경기력을 쭉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여기도 지금 막 지고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만 약간 답답한 경기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고 그 중에서나 특히 기튼스의 평가가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형철이가 이제 지난 시즌도 분데스리가 중계를 하고 도르트문트 경기도 중계를 하고 라이브 때 이제 저희 그 라이브 때 바이언 팬분들도 꽤 계세요. 분데스리가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거기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기튼스 좀 잘 봐야 되는 선수다. 그러니까 저 선수가 나이도 어리고 그 다음에 보여주는 어떤 포텐셜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건 이해가 가지만
좀 오락가락이 심한 선수다. 근데 지금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대로면은 저기 기튼스를 제일 잘 쓴 감독이 누리샤인이라거든요. 예. 근데 누리샤인 도르트문트한테는 좀 최악의 네. 성적을 냈던 감독 중 한 명인데 이 선수는 플레이 패턴이 너무 뻔해요. 그냥 딱 안쪽 들어와서 그냥 가운 드리블로 사실 볼도 좀 끄는 편이고 그러다가 이제 가운데 공간 열리면 그때 이제 오른발로 때리는 네. 그 패턴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예측이 쉬운 선수고 또 그 예측이 됐을 때 판단력이 너무 아쉬운 선수고요. 프리미어리그에 와서 어쨌든 분데스리가 수비수들을 벗어났기 때문에 좀 새로운 무대에서 기튼스가 처음에는 간파 안 당하고 잘해보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난 시즌 코바치 감독 만나면서 갑자기 기튼스가 누리샤인이 떠나고서 갑자기 폼이 콕 떨어졌거든요. 다시 옛날의 기튼스로 돌아왔는데 이게 지금 그 안 좋았던 흐름이 쭉 첼시에서도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제 주중에 리버풀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만나고 그다음에 첼시는 바이언 원정을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로테이션을 좀 돌렸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합타임에 뭐 쿠크레야나 리시임스나 이런 선수들이 들어갔고 중요한 건 로테이션이라는 건 힘을 뺀 경기에서 상대가 강한 상대면 모를까 브랜트포드 정도 상대면 승점 3점을 따야 성공적인 로테이션입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에 먹히면서 무승부가 됐다라는 건 그리고 특히나 부오나노테를 빼고 이제 기튼스를 남기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아쉬움도 있는데 이런 마레스카의 이 로테이션은 성공적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근데 한편으로는 첼시의 뎁스를 보면은 이런 대회에서 사실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네. 이런 일정에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풀시즌을 치러야 되는 것도 맞거든요. 이겨줘야 되거든. 그렇죠. 네. 이겨줘야 되는 게 중요한데 풀럼전도 그랬는데 생각보다 마레스카 시스템이 리그에서 좀 대응을 받고 있어요. 예. 후방 빌드업을 할 때라든지 네. 상대가 압박을 할 때라든지 수비 시의 문제점들이 좀 공략을 당하는 포인트가 제가 볼 때 좀 너무 일찍 찾아왔다. 시즌마다 팀마다 그 위기가 아무리 잘 나가는 팀이어도 한 번씩은 오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볼 때 첼시가 지금 결과는 생각보다 그래도 좀 승점을 뭐 1점이라도 싼 상황이라고 해도 경기력적으로는 조금 위기가 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마레스카가 어떻게 전술적으로 대응을 하는 숙제를 그 어떤 해결 방안을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이 위기를 끊고 좀 본연의 성적을 내는 그 시기가 언제 올지가 좀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첼시 팬을 지망하는 분으로서 지금의 어떤 첼시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첼시 팬들을 생각한다면 좀 불안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안정감이 너무 떨어집니다. 떨어진다. 네. 앞에서 기대할 만한 선수들 부진하든 부진하지 않던 뭔가 플레이를 했을 때 기대감을 득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플레이들은 전 나온다고 봐요. 여전히 나오고 있다. 네, 상황들도 나오고 예. 있고 그 안에서 약간의 운만 따라준다면은 뭐 추가골을 기록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과연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내가 응원하는 팀이 굉장히 단단하고 안정감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첼시 팬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데 대한 불안감. 네. 그럼 더 중요한 경기에서 더 강팀 만났을 때 챔스권에서 과연 잘 버텨낼 수 있는 경기, 그러니까 버텨내야 되는 경기에서 잘 버텨낼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런 신뢰가 들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그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약간 기습 침투인데 진짜 이거는 되게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저는 아스날이 최근에 답답한 게 아스날 팬 입장에서 공격이 답답하지 형 얘기처럼 단단하고 버텨내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어요. 이렇게 쉽게 지진 않는다. 소보슬라이 자연재해 같은 프리킥 이런 게 아니면 그 상대도 리버풀 원정이었고 그게 아니면 막 허무맹랑하게 무너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안 드는 느낌의 팀이 된 건데 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직 그 담금질이 좀 필요한 느낌이 있다. 이번에 바이에른 뮌헨 만나. 바이에른 원정입니다. 바이에른 원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나브리가 폼을 올리고 있어요. 네, 그나브리 폼 올리면은 네, 거의 메시급입니다. 아스날 레전드. 네. 그렇습니다. 폼 좋은 그나브리 못 막습니다. 네, 아시잖아요. 그나브리 아시잖아요, 사실. 네. 네. 예? 폼 좋은 그나브리는 아무도 못 막아요. 그나브리는 사실 아스날에서 잘한 적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아스날 폼이 안 좋았던 거지. 아스날 나가서 사실 바이언 갈 때 바이언이 잘할 때도 심지어 쟤는 뭐 약간 그런 느낌이긴 했거든. 사실 아스날 출신이고 되게 잊고 살았거든요. 맞아요. 굳이 따지면 커리어가 아스날 향 첨가거든요. 약간 그 정도긴 해. 네. 근데 이제 아스날 레전드라고. 네. 레전드죠. 나가가지고. 네. 뭐 어쨌든. 네. 근데 그림을 딱 그려봤을 때 뭔가 뭐 파머가 혼전 상황에서 왼발로 센스 있는 득점을 한다든지 주앙 페드로의 원더골이 터진다든지 네트 위에 직선적인 어떤 그 돌파나 드리블 이런 거 상상되잖아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거 상상이 되는데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진을 굉장히 안정감 있게 원정에서 단단한 수비를 하면서 막아내면서 버텨내는 첼시의 수비 라인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 예. 그런 뭐,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뭐 토신 찰로바가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건 맞지만 이렇게 실점하고 뭐 이게 아무리 뭐 세트피스 관련된 상황이라도 결국에 이런 어떤 승점 드롭이 생기면 불안감이 안 드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로테이션을 돌리고 멤버 변화를 주면서 포파나에게 아마 마레스카 감독은 뭔가 기대를 좀 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그러지 못했고 수비는 결국 포파나라는 선수가 가져다주는 그 딜레마가 되게 크다고 보거든요. 인터뷰라든지 뭐 이 선수에 대한 평가들을 보면 훈련 때나 갖고 있는 재능은 감독 입장에서 이 선수를 안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힘 좋고 뭐 빌드업 시에도 역시 풀백 센터백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포파나의 전진성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선수가 내구성 이슈가 있고 너무 크죠. 그로 인해서 나올 때의 폼을 담보할 수 없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을 때는 또 어쨌든 복귀가 되면 또 안 쓰기에는 프로필이 너무 매력적이고 뎁스는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팀에게 이런 수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계속 고민을 많이 안기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선발로 이제 하토가 나왔는데 저는 하토가 대단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직은 여러 가지로 좀 조합상으로 봤을 때 이번에 기튼스랑 합을 맞추면서 더 안 좋았던 거가 또 있는 것 같고 조금은 또 역시 적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바이언 원정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바이언 원정에서도 만약에 좀 예를 들어 바이언 원정 가서 사실 승리나 무승부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용을 봐야 되겠죠. 로테를 돌렸는데 브랜트포드 무, 바이언 원정 패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르나초가 이제 또 선을 보이긴 했는데 당근이 형이 걱정하더라고. 그 다음 맨첼 때 가르나초 선발이나 뭐 나와가지고 골 먹히고 이러면 개빡칠 것 같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한번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토트넘입니다. 웨스트햄 대 토트넘. 웨스트햄도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았으나 직전 라운드에서 어쨌든 승리를 하고 분위기를 올리긴 했는데 토트넘에게는 이 웨스트햄이 패배하고 말았고요. 네. 되게 오랜만에 이 웨스트햄 원정에서 토트넘이 이긴 거라 토트넘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런던 스타디움에서의 마지막 승리 기록을 찾아봤는데 2019년 11월이었거든요. 무리뉴 때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딱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우리 이스타TV 무리뉴 감독으로 그때 한 10편 찍지 않았나요? 선임했을 때. 네, 선임했을 때. 장난 아니었죠. 그 시기였거든요. 진짜 오래 지났어요. 그렇지. 근데 이번에는 뭐 말 그대로 완승을 거뒀기 때문에 정말 뭐 어려웠던 징크스 하나를 타파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경기를 보면서 토트넘이라는 팀이 아직 완성이 됐다라고 말하기는 분명 어려움은 있지만 토마스 프랭크의 색채는 이미 진작에 정말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세트피스를 처리하는 것, 그죠? 밸런스가 좋아진 것, 그러면서 결과를 속속히 챙겨오고 있는 것. 이런 부분은 역시 토마스 프랭크의 색채는 이미 빠르게 입혀지고 있다. 대단히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선택을 하는 스타일의 감독인데 포스텍이랑 굳이 따지면 역시 이것도 대척점에 있는 스타일의 감독이거든요. 포스텍은 본인의 철학을 좀 고수를 하는 편이고 설사 패배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한 타입의 감독은 아닌데 토마스 프랭크는 방금 형처럼 얘기한 것처럼 이기기 위한 방법을 잘 동원하는 스타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리그 지금 최소 실점 중에 하나입니다. 아스날 수정궁 그리고 토트넘이니까. 네. 그래서 셋피스에서 골이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개인적으로 토트넘 팬들이 굉장히 좀 만족스러워하지 않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준수한 골키퍼가 있고 그 앞에 있는 센터백 2명은 어떤 팀에 가도 정말 리버풀 뭐 아스날 이런 팀에 가도 주전으로 활약할 수 있는 경쟁력이 다 있어요. 예, 두 명의 네. 그러니까 리그 탑급 중앙 수비수기 때문에 거기에 팔리냐까지. 그러니까 이 삼각형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팀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단해 보이는 느낌이 들고 있고 네. 그 와중에 뭐 득점까지 해주고 있고 뭐 마지막 득점 봤을 때는 뭐 수비하러 막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네. 뭐 코너킥 상황에서 올리면 우리가 그냥 해결하고 할게. 왜냐면 여유가 너무 있다 그치? 보니까 아마 경기 자체도 너무 여유가 있다 네. 보니까 공격에 대한 선수단의 자신감을 좀 읽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일정이 정해져 있지만 프리미어 리그는 또 하나의 게임을 팀들이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햄 빨리 만나기. 그건 맞아요. 네, 그 게임이 시작이 돼 포터 빨리 있어요. 만나기. 게임 속의 게임이 지금. 포터 날아가기 전에 빨리 만나자. 그렇죠. 그래서 일정을 보면 아스날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7라운드에 아스날이 만나요. 빠르게. 네, 이게 한 이제 5라운드, 너무 늦는데? 6라운드, 7라운드 그 사이에 날아갈 것 같은데. 3주만 버티면 됩니다. 리버풀은 13라운드 못 만날 것 같아요. 못 만나요. 이거는 포터가 그때까지 버티기 힘들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웨스트햄을 지금 만나고 싶다 아스날. 그럼 다음 홈 경기가 크리스탈 팰리스전이거든요. 웨스트햄이. 네. 그 경기에서 웨스트햄이 이기길 바라야 됩니다. 버텨줘야 됩니다. 그 정도면 버텨줘야 그 돼요. 정도면 두 경기 그렇죠. 정도는 버티지 않을까. 사실 게임 속의 게임이 아무리 빨리 만나기도 조금 있긴 한데. 진짜 아니, 지금 포터랑 아모림이랑 숨막히는 접전이에요. 근데 웃긴 건 정작 시즌 1호 경지 누누. 그게 예. 더 묘합니다. 진짜. 존나 불리해. 뒤에 만나는 팀은. 그래. 어쩌면. 아씨 왜 우리 제때 안 만나? 야,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네. 포터는 빨리 만나는 게 장땡이다. 근데 이 경기만 놓고 봤을 때 전반전은 생각보다 좀 답답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아직 빌드업 상황에서 토트넘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좀 많다고 있는 것 같아요. 느꼈는데 제일 문제가 될 건 결국 중원의 역할 분담과 간격이거든요. 팔리니안을 센터백 사이로 내리면서 백스리가 거의 되는 구조들이 많고 그럴 때 이제 위쪽에 파페사르, 베리발 역삼각형 형태로 미드필더가 그려지는데 이 베리발과 파페사르도 활동량 많고 좋은 선수들이죠.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지원해주는 거를 역할을 받다 보니까 팔리냐고 간격이 기본적으로 너무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더 쪽에서 볼 순환이 안 되면서 불안해지거나 네. 아니면 너무 공격이 단조로워지거나 이런 장면들이 나와서 결국 볼은 측면으로 몰리게 되고 그러면 측면에서 해야 되는 거는 쿠두스의 드리블. 그죠. 그게 의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반전은 토트넘의 경기력이 많이 답답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그 측면 공격을 웨스트햄이 파괴하기에는 웨스트햄이 그냥 계속 눌러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한 채로 점점 부하만 받다가 세트피스 때 실점을 하면서 토트넘이 이긴 거거든요. 웨스트햄의 컨디션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토트넘의 공격이 단조로웠음에도 쉽게 이길 수 있었다. 네. 그리고 세트피스라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길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왜 이런 중원 간격의 문제가 벌어질까에 대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일정 부분은 비카리오의 책임도 있다고 봐요. 보통의 골키퍼가 빌드업을 잘하는 팀은 수비형 미드필더를 이렇게까지 내리지 않습니다. 안 내려도 되죠. 골키퍼가 올라와서 번니전 때 토트넘이 약간 그런 축구를 했거든요. 그때는 비카리오를 좀 올려서 센터백 사이로 비카리오가 올라왔을 때 좀 패스를 주려고 좀 의도된 빌드업 전술을 가져갔어요. 그러면 미드필더도 올라가면 간격이 좁아지게 되고 또 로메로가 전진을 하면서 로메로 쪽에서의 전진 패스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골키퍼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미드필더를 더 많이 내리게 되고 그러면서 간격이 벌어지는 것도 일부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선순위가 비교적 밀려서 그렇지 토트넘 팬들 중에서 꽤 많은 분들이 비카리오의 세이브에 대해서는 완전 인정인데 발밑에서 나오는 실수가 은근히 좀 있고 그런 킥의 부분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우선이니까 덜 나옵니다만 비카리오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덜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빌드업을 잘해주는 선수, 패스 잘해주고 빛나는 선수는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로메로가 진짜 주인공이었어요. 네. 로메로 이날 그 전진 패스 미친 듯이 뿌렸는데 정말 미친 퀄리티의 패스들을 뿌렸는데 장면 하나하나 보면은 야, 저 감탄이 안 나올 수 없는 그런 패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그 베르통한 토비 조합이었을 때 둘 다 발밑이 좋잖아요. 그래서 롱킥으로 가는 빌드업이 진짜 좋았는데 로메로도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요즘엔 제가 반다이크 볼 때마다 그 감탄스러운 건 수비 잘하는 건 이 아저씨는 기본적으로 유럽 1등이니까 올라올 때랑 그 킥 뿌릴 때가 진짜 그 급의 센터백이 되려면 요즘 킥이 나쁘거나 볼 못 차면 최상의 레벨의 센터백으로 평가 못 받는 것 같아. 수비 기본빵 깔고 그 다음에 로메로도 뭐 이런 사실 아스날 센터백들도 그걸 잘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있는데 로메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좋은 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미드필더를 빌드업실 활용하는 게 아직 토트넘이 쉽지는 않고 그게 또 본머스전 때 압박을 받으면서 제대로 공략을 당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 이 로메로의 존재는 너무 큰 힘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가지 포인트를 더 얘기해야 되는데 토트넘으로 따진다면 그 얘기할 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사비 시몬스, 또 하나는 베리발, 그리고 웨스트햄 쪽으로는 누누가 지금 이미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아 빨리 포터를 만나야 되는데 왜냐면 누누는 상대하기가 조금 약간 까다로운 스타일이라서 내려버리니까 주가가 확 올랐어요. 올라갔어요 지금. 노팅엄을 잘해서. 지금 게임 속에 누가 누누를 먼저 데려가느냐. 네. 맨유 누누는 실제 링크가 낮다기보다 팬들이 누누라도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금 상황이고 그 다음에 웨스트햄의 키퍼 헤르만센까지 얘기를 하면 얼추 이 경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일단 사비 시몬스는 적응은 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우리가 이제 주원 형이랑 시몬스 경기를 이제 네덜란드 대표팀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아직은 물론 결과적으로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 PL의 어떤 템포나 피지컬적인 도전에 대한 그 적응은 그 어떤 선수도 필요한가 봐요. 그렇지,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전히 저는 비르츠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적응기에 있죠. 있다고 보거든요. 시몬스도 비슷한 느낌인 것 같다라는 게 좀 느껴지고. 그리고 공미로 뛰는 거 한번 보고 싶어요. 예. 이 경기는 왼쪽윙으로 그쵸. 나왔기 때문에 왼쪽윙 자리는 물론 시몬스는 왼쪽윙도 상당히 익숙하고 뭐 많이 뛰어봤던 선수 라이프치히에서도 계속 거기서 네. 뛰었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중원의 빌드업 시의 그 간격 문제는 저는 시몬스가 공미로 뛰면은 왠지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시몬스는 내려와서 받아주고 네. 그것도 풀어주는 데 있어서 좋은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경기도 초반이 진짜 20분 정도는 왜 이렇게 어이타지 싶을 맞아요. 정도로 어이없는 실수를 했다가 좀 풀리니까 서서히 시몬스가 자기 기술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가장 놀랐던 건 킥이었어요. 감기는 게 진짜 예술입니다. 너무 잘 감기더라고요. 그래서 시몬스가 다른 것보다도 일단 데뷔전에 도움도 기록을 했고 킥을 통해서 이 선수가 어느 정도 차이를 만들 선수라는 걸 증명을 했다. 이게 나왔던 점은 긍정적. 근데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어떤 피지컬적인 부분 아니면 뭐 템포적인 부분, 호흡적인 부분은 좀 길게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느낀 건 어쩌면 아쉬울 수 있는 부분. 네. 또 하나는 결국 시몬스는 궁극적으로 공미로 나와야 저는 더 잘할 거라고 보는데 그걸 또 하거나 할 수 없는 게 윙 자리의 퀄리티는 토트넘도 아쉬움이 있거든요. 시몬스가 공미로 가면 왼쪽인 그럼 존슨 쓸 거예요? 오도베를 쓸 거예요? 좀 더 봐야 되고. 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시몬스 공미 기용이 과연 얼마나 좀 팀 공격을 전체적으로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윙 퀄리티가 보장되지 않아서 그에 대한 아쉬움도 좀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양민혁을 복귀시켜야 됩니다. 양민혁은 일단 그 포츠머스에서 나와야 포츠머스에서도 좀 되는데. 힘들어가지고. 예. 근데 토트넘 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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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냈습니다. 화이팅! 진짜 잘해보자. 네, 잘해보자. 네. 보여주고 또 가자. 네. 네. 양민혁 또 오면은 또 모르지 또.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또 막 거기서 또 그렇지. 거기서 또 보여줘야 네.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베리발 좋아져. 작년에 꾸역꾸역 경험치 먹은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랑 비교하면 다른 선수가 됐어요. 그 추면의 돈통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딱 한 경기. 진짜 대박이었어. 네. 근데 그 사이에 본인의 외모다운 축구력을 겸비했다. 굉장히 그리고 또 유럽 축구 선수들이 신기한 게 이렇게 생긴 친구들이 곱상하게 생긴 친구들이 존나 터프하게 합니다. 그게 또 맛이잖아. 그래가지고 뭐 베리발은 아주 좋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포터 감독은 조만간 날아갈 것으로 보이는데 누누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그리고 헤르만센 키퍼가 잘못 때려온 것 같아요. 너무 놓칩니다. 아니, 골 먹는 뭐 또 뭐랄까 그림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너무 비슷해 매번. 이러다 먹혀요. 그래서 웨스트햄은 사실 물론 스쿼드의 보강이 제대로 안 된 것도 맞지만 이렇게 두드려 맞고 밑으로 내려갈 스쿼드도 아니에요. 잘할 수 있어요. 네, 이거보단 나아질 수 있어요. 뭐 마테우스 페란데스나 파케타 이런 선수들이 뭐 얼마나 축구 잘하는 선수들인데요. 근데 도대체 언제까지 소우책이랑 워드프라우드 3선을 고집하려고 하는 건지 그 3선만 좀 바꿔줘도 저는 네. 더 기동성 있게 축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좀 느린 3선을 가지고 압박 축구를 할 수는 없고요. 안 되니까 자꾸 물러서다가 이게 흐름을 아예 토트넘한테 내줘서 네. 홈에서 그냥 두들겨 맞다가 그냥 진 거거든요. 그죠. 그 세트피스 계속 내주면서 경기 그림부터가 잘못됐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다행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소우책이 이날 퇴장을 당하면서 레드카드를 받았죠. 다음 경기부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삼선 변화를 아마 줄 것 같긴 하거든요. 퇴장을 당해서 못 나온 게 오히려 다행이다. 네. 거기서 이제 뭐 마가사라든지 이런 네. 신입생들을 좀 쓰면서 좀 미드필더 조합을 새로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거부터 해야 됩니다, 제가. 근데 토트넘이 이렇게 잘 버텨내다가 시즌 중반에 계속 챔스권에 있으면 되게 신선할 것 같아요. 그죠? 진짜 감독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래, 진짜 감독이 중요해요. 지금 초반의 분위기가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방금 처음에 얘기했던 맨유 리그 내에서 감독을 데리고 와야 된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프리미어 리그 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프리미어 리그는 선수도 뭐 예를 들면 비리츠급 정도가 아니면 리그 내에서 수급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선호하는 편이기도 하고 요즘에 더 그런 경향이 강해진 것 같은 게 PL에 좋은 선수가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특유의 템포와 이런 거에 적응하는 데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감독도 비슷한 것 같아. 이 안에서 버틸 수 근데 이제 현직에 있는 감독을 위약금 주고 데려오는 게 사실 또 어려운 일 아니야. 근데 뭐 여유가 있다면 저는 지금 핫한 감독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봐요. 형이 그럼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감독이 예를 들면 이라올라, 뭐 글라스너
이런 정도 감독으로 일단 안전빵이라기보다 리그 내에서 웃돈을 주고서라도 빼와야 된다 정도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 아니야? 팀을 안정화시키려면. 네. 와 근데 이게 움직일까? 그 팀은 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고. 모예스 감독 이후에 맨유가 리그 내 감독 안 데리고 왔었나? 무리뉴 있었고. 거의 무리뉴 감독도 리그 내 감독이라고 볼 수 있는 프리미어리그 거잖아요. 검증이 돼 있어요. PL에서 보여준 감독이니까. 그리고 네. 생각해보니까 그 전 팀이 첼시였어요. 무리뉴 그치? 맨유 분단 당시에. 음. 그러면 맞죠 리그 내 네. 감독. 바날, 무리뉴, 솔샤르, 그다음 모반무, 솔랑, 랑. 텐 이렇게 외워. 무슨 옛날에 태종태세 문단세 외우는 것처럼 국사야 뭐야.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다음 번리 대 리버풀입니다. 이게 그 리버풀 팬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라이브 끝나고 난 다음에 분위기는 이제 야 뭐 무슨 그렇게 돈 쓰더니만 꾸역승하냐 그랬는데 이제 사실 꾸역승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승점 3점을 결국 따왔다. 이거에 포인트를 두는 게 타팀 팬들이 어떤 팀을 좋아하는 팬들은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면 결국 승점을 지금 12점이나 땄으니까 유일한 4전 전승 팀인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오히려 리버풀 팬들은 아 이거 경기력이 생각보다 좀 늦게 올라오네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피니셔가 예. 에키티케는 좋은 피니셔고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비르츠도 저는 뭐 공 가지고 있을 때 비르츠가 더 많은 걸 보여줘야 된다라는 평가도 이해는 되는데 빌드업이나 이 팀 전진할 때 비르츠를 보잖아요. 자기가 맡은 전술적인 역할 하느라 바쁩니다. 쉴 새 없이 움직이고요. 그 움직임 덕분에 다른 선수들이 막 뛰어들어갈 공간이 생기면서 영향력을 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문제는 그렇게 해서 어렵게 공간 만들고 볼이 순환되고 에키티케가 막 그 차력쇼하면서 드리블하고 흔들고 그럼 마무리할 때 패스는 살라, 학포, 윙포워드들에게 가거든요. 네. 근데 이 선수들이 다 뱉어내요. 그거를 다 튕겨내면은 사실 뭐 할 수 있는 게 전 없다고 보거든요. 이 경기에서 결과적으로는 결승골을 PK로 살라가 얻어서 살라 결국 결승골이라고 하지만 네. PK가 나오지 않았다면 과연 살라가 공포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면 올해 초반의 살라의 분위기는 뭐 중후반 이후에 올라올 수 있는 월드 클래스의 선수긴 한데 다른 시즌 대비 아직 좀 어려워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본인도 아마 알 텐데 지금 리듬이 좀 올라오지 않고 있다는 걸. 근데 진짜 좀 심각하거든요. 네. 이미 올 시즌 내내 경기들을 보면은 본머스전도 마지막 골 아니었다면 되게 좀 아쉬웠던 경기력이었고 뭐 뉴캐슬전 말할 건 없고 아스날전 말할 건 없고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또 결국은 경기 끝나면 살라 골이에요. 그건 맞긴 해. 그러니까 이거는 감독 입장에서는 참 저희가 감독이었어도 살라를 뺀다는 게 쉽진 않았을 것 같다라고 보고 모르긴 몰라도 이제 이집트 안에 살가가 있다면 네. 에이징 커브 이 얘기가 온 게시판에 도배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 안 된다. 살라 빠지니 경기력 올라오는 거 보소. 약간 이러면서 왠지 뭐가 갑자기 오버랩이 되는데. 예.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사실 국내 선수가 이 정도의 활약을 했으면 어질어질합니다. 네. 어우, 지금 시즌 상상도 하기 초반에 싫다. 네. 와.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면 그러니까 좀 안 좋긴 해요. 네, 안 좋긴 해요. 네. 안 좋긴 해요. 그건 어때요? 케레케스에 대한 그러니까 일단 이번 경기에서는 굉장히 일찍 교체를 네네. 했습니다. 경기력에 대한 퍼포먼스와 경고 여러 가지가 누적돼서 슬롯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브래들리를 좀 빨리 넣으면서 네. 그리고 소버슬레이를 올리고 또 변화를 준 것도 사실이고 근데 저는 슬롯의 어떤 판단은 그럴 수 있다고 보이는데 케르케스에 대한 어떤 그 퍼포먼스 로버트슨의 폼이 떨어진 건 있지만 이번 로버의 또 이른 교체 이후에는 로버가 괜찮았죠. 나쁘지 않았고 네. 저는 아직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케르케스는. 아무래도 이번 경기도 좀 불필요하게 경고를 받았죠. 시뮬레이션 액션을 네. 해서 카드 하나 받았고 네 맞아요. 오랜만에 보는 시뮬이었습니다. 너무 좀 근데 누가 봐도 시뮬레이션이라서 할 말은 없었고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경합 상황 앤서니하고 경합이었는데 그게 좀 오래 잡고 있어서 위험했어. 네, 자칫했다가는 진짜 카드 색깔이 한 번 더 경고받고 슬로지 그거 보고 오야 바꿔도 되겠다 저거 약간 그랬나 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선수 입장에서 변호를 하자면 A매치 직후라서 뭐 보니까 헝가리 대표팀에서도 캐리케스 선수가 굉장히 많이 꽤 많이 뛰었더라고요. 네. 물론 로버슨도 더 많이 뛰었습니다. 네. 스코틀랜드에서. 근데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뭐 이번에는 카드 때문에 교체 아웃이긴 하지만 여러 의미에서는 좀 A매치 이후로 컨디션 관리가 좀 안 됐던 부분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확실한 건 아직 좀 안정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예, 이번 경기에 한해서는 뭐 그런 변수들이 좀 있었고 신입생이니까 좀 기다려준다 해도 이전에 아스날전 제외한 본머스전, 뉴캐슬전의 캐리캐스의 경기 내용이 좋았냐라고 하면 좀 안전해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뭐 부진에 있어서는 사실 왼쪽인 학포의 책임도 저는 항상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캐리캐스 선수의 경기력이 좀 뭔가 성숙하다거나 안전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될 부분은 있다. 그러니까 변수가 좀 있는 선수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헝가리 대표팀에서 어떤 활약을 했는지는 이제 보지 못했지만 저는 근데 이제 개막 이후에 리버풀 경기를 다 봤잖아요. 다 봤지 우리. 네, 다 봤는데 저는 캐리케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머스 때의 느낌은 아니에요. 이 되게 친구가 폭발적이었었는데 나름. 몸도 두텁고 목도 두껍고 해가지고 되게 강인해 보이긴 한데 그것도 있어요. 이런 어떤 그 비주얼적으로 그리고 뛰는 어떤 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뛰면은 강인하다, 터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조금만 삑살 나면 이렇게 무식하게 공차냐. 잘못하면 그렇게 되지. 이런 잘못하면. 이미지가 좀 바뀔 수가 있거든요. 저는 후자에 가까워요. 로보는 생각보다 사실 로보의 플레이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었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로버트는 되게 영리했다고 보거든요. 거친 플레이라고 그러니까 간혹 있었지. 있었고 애가 좀 뭔가 상황에 따라서 타팀이 봤을 때는 왜 이렇게 더티해? 이게 있었단 그렇게 말이야. 있는데 캐릭터는 더티하다기보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 너무 안만보 같은 느낌이 나. 약간 바보 같은 플레이. 약간 너무 저돌적이야. 진짜 멧돼지가 들이박듯이. 약간 그런 플레이가 좀 있어서 아까 방금 전에 형처럼 얘기한 것처럼 뭔가 조절하는 능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약간 워워. 약간 조금 본인도 내가 힘이 한 100을 쓸 수 있어. 90분 내내 100을 쓰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모든 상황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어떨 때는 10, 어떨 때는 150도 써야 되고 이게 좀 축구가 흐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오죽하면 옐로 카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반전에 그렇게 선수를 빼는 선택을 잘 하지 않고 잘하지 않죠. 조민국 감독을 제외하면 잘 안 나옵니다. 조민국 감독은 옐로 카드 때문에 뺀 적은 없어요. 깠네 이렇게 해서 뺀 거지. 그렇죠. 본인 생각했을 예. 때 뭐 옐로 카드 전술적으로 좀 약간 퇴장은 좀 불안한데 이래서 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시간대면은 거의 22세 이하 룰과 같이 뺀 거긴 하거든. 좀 되게 이례적인 일이긴 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카드가 있어도 이렇게 그러진 않아요. 안 해요.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해라. 진정해서 카드만 받지 마라라고 사인이 들어갈지언정 그렇게 이제 그 노골적으로 빼진 않거든요. 불안해서. 케이스야. 근데 완전 불안해서 뺀 거거든요. 끝나고 사실. 난 다음에 그래서 들어오니까 캐릭터한테 뭘 계속 설명하고 좀 두드려줘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거 존심 상하는 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얘기해 줘야 되는데 해주긴 했어. 근데 반대로 말하면 캐릭터 본인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생각하긴 해야 돼 본인도. 내 실력과 별개로 나에 대해서 지금 팀원들이나 코칭 스태프들이 불안해하구나. 불안감. 그러면 뭐예요? 선수가 그 불안감을 좀 없애줘야죠. 본인도 왜? 변모해야지. 본인은 수비수니까. 근데 보니까 그 슬롯 감독이 이야기해줄 때 캐리케스도 사실 진짜 성진 있는 선수면 그거 되게 화내잖아요. 막 벤치에 감독이랑 뭐 얘기도 안 하고. 근데 좀 수긍하는 느낌으로 약간 근데 좀 느낌이 아까 어한이봐 이러고 들어가긴 했어 좀. 그러니까 저도 근데 그걸 보고 본인도 당연히 속으로는 상처가 많이 됐을 거예요. 선수들 저도 여쭤보면은 그거는 전반 교체 아웃이 되게 굴욕적이고 되게 오래 남는 상처라고 얘기를 하셔서 되게 캐리케스 심정적으로 힘들 것 같은데 근데도 겉으로는 수긍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 본인도 아마 교체 아웃이 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리액션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 저는 그래도 아직 이게 성장에 되게 좋은 자양분이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나중에 잘하면 해프닝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전반에 이제 교체 아웃이 된다는 것은 뭐 지금 캐릭터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보면 이제 딱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거. 감독이 책임을 져야죠. 네. 내 선발 라인업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거나 혹은 두 번째는 선수 본인이 진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다는 거. 라는 거거든요. 전술적인 선택이든 아니 선수 컨디션이든. 근데 이유야 어찌 되었던 전반적 교체는
너는 지금 피치에 뛰고 있는 22명 선수 중에 제일 못했기 때문에 나왔어라는 것을 이제 공표하면서 나오는 결과도 거거든. 그러니까 대단한 데미지인 거지. 데미지가 선수에게는. 엄청 커요. 그래서 어찌되었던 예. 전술적인 선택이 잘못되었던 아니면 그 선수 컨디션이 안 좋았던 그 선수가 뭐 전술에 맞지 않게 움직였던 뭐 이유를 다 뭐 그 종합해 봐도 그러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굴욕적이죠. 그죠. 그래서 선수에 대한 어떤 멘탈 케어는 슬롯이 잘 해줄 거라고 보고 본인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플레이를 해줄 필요는 있는 것 같고 네.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살라와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터프모 원정은 다 어려워요. 원래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모든 팀들이. 그 파커가 전술 진짜 준비 잘해왔어요. 네. 이거 진짜 A매치 기간 동안 단단히 걸어 잠그겠다는 느낌을. 46경기 16실점 한 팀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이 90분 경기를 보는 내내 리버풀이 근데 위기 상황도 없었거든요. 그것도 거의 맞아요. 없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그래도 수비 안정감이 반다이크를 중심으로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걱정 없이 봤다라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그래 보면서 언젠가 골 넣겠지라는 생각으로 보긴 이제 했어요. 편안하게 보긴 했는데 그러다 90분 넘어가니까 이거 된 거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그 쫄리게 되는 건데 실점할 거라는 생각은 코나테와 반다이크 수비하는 장면 봤을 때는 전혀 들지 않았었고요. 저는 승점 3점을 딴 게 그래서 고무적이다. 그리고 이날 경기 흐라벤베르가 너무 잘했어요. 좋았고요. 진짜 공격 가담 전진 기술 다 보여줬습니다. 근데 살라의 페이스를 봤을 때 저는 오히려 그 느낌은 듭니다. 어떤 분들이 얘기했잖아. 사실 내부적인 상황을 다 팀들마다 체크하면서 축구를 보는 팬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서 뭘 이사까지 사? 라는 걸 바꿔서 사긴 사야 됐네 라는 느낌으로 경기를 이거 공격수가 진짜 필요했구나 이 팀이. 그리고 살라가 나이를 어쨌든 먹어가고 있는 건 맞구나 라는 게 조금씩 보여지지 않았나. 저는 지금 이 경기에 한해서는 특히 리버풀이 전환이 거의 없었다고 보거든요. 좁은 공간 내에서 공간 만드는 선수, 침투하는 선수 이게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반대로 전환이 되고 아니면 상대를 좀 한쪽으로 쏠리게 해서 따라 나오게끔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필요했는데 그게 너무 안 나왔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자꾸 학포에게서 너무 죄송한데 학포 공잡으면 때리기만 하거든요. 앞에 수비수가 있어요. 맞추려는 용도로 때리고 있어요. 무슨 축구를 하려고 온 건지 FPS 게임을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너무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전환 한번 딱 들어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된 게 많이 보였거든요. 이거는 물론 학포뿐만이 아니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여러 가지로 아직 그 전환에 대한 키워드를 좀 저는 영리하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공격이 너무 답답했고 이삭은 중앙에서 왼쪽으로 빠지는 그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를 더 끌어당기고 전환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잘하는 선수죠. 그래서 더더욱 뭔가 많은 걸 가져다주지 않을까에 대한 희망을 그래도 좀 가져보게 됩니다. 뭐 인터뷰 보면 이번 주중에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에 나올 수도 있고 조만간 아마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틀레티코전은 특히 나온다라 아예 슬롯이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러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좀 보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사실 되게 안 좋은 분위기였다가 이번에 비아레알을 잡으면서 분위기를 좀 반전을 시켜놨거든요. 그렇죠.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메즈브리의 이 어이없었던 핸드볼. 그거는 뭐냐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걔만 아니었으면 마테우스 누네즈도 좀 이전에 그런 바보 같은 브라이튼전에서 이전에 했었는데 본인도 딱 맞자마자 알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팔을 하지? 되게 그 크로스가 무조건 골이다라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골이 안 될 확률이 높은 크로스거든요. 높죠. 그렇게 올라가는 거는. 그럼 저는 이제 그 하니발은 번리 팬들에게 욕먹을 게 아니라 아스날 팬들에게 비판을 받아야 된다. 여기서 무승부했으면 승점 1점 차거든요. 그럼 괜찮아요. 멍청한. 우고 축구의 그 퇴장. 우고 축구 그 경고 누적 퇴장이었습니다. 경고 누적 퇴장인데 그 두 번째 도전은 본인이 경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서운 도전이었고요. 그것도 바보가 됐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저는 오히려 학포 살라를 그냥 놔두고 프림퐁 넣고 뭐 이렇게 공격 자원들 은구마 넣어가지고 그건 잘한 거라고 봐요. 전방 5명 올린 거는 그건 잘한 선택이에요. 저도 그렇게 거기서 공격수를 빼는 선택을 하는 감독은 잘 없습니다. 어쨌든 포워드는 남겨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는 슬롯이 그거는 마지막에는 괜찮은 교체 선택이었다라고 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이 경기에서의 아쉬웠던 포인트는 그 마이클 올리버의 이상한 판정들. 올리버는 뭐 저는 우고 축구도 브래들리도 카드 색깔이 다 원래 그 첫 번째 태클에서 바뀔 수 있었던 되게 위험했다고 봅니다. 다들 둘 다. 근데 그것도 일관되게 그냥 경고만 주는 거 보면 일관성은 있었어.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히든풋볼 진행을 해봤고요. 주중 챔피언스리그 있고 또 이번 주도 재밌게 컨텐츠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